함흥성에 입성하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정호는 이들을 도와주기로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한돌이를 불렀다. 한돌아, 너는 혼자서 함흥고을에 주먹거리로 내려가거라. 나는 이분들이 간도로 들어가고자 하니 길 안내를 좀 해드리고 뒤를 따라가겠다. 내가 이달 말일까지 함흥의 주막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로방을 청산하고 함흥읍성의 서문 밖으로 나와서 빈집을 얻어 살고 있거라. 지난 왕자를 만나면 나의 사정을 잘 일러주기 바란다. 알아들었느냐? 잘 알아들었습니다요. 하지만 나리, 소인님이 없어도 나리께서는 무사하실는지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놈이나 잘 하거라. 잘 알아들었으면 어서 떠나거라. 함흥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구나. 어서. 한돌이는 함흥을 향해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함경도 제1의 고을 함흥을 향하여 한돌이는 떠나는 것이다. 정호는 자신도 어서 함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 최국령의 부탁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가는 50여 명의 목숨이 몽땅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관군에 붙잡히거나 아니면 산속에서 굶어 죽거나 강물에 빠져 죽을 염려도 없지 않았다. 장백정관 속으로 들어가면 털려야 털 만한 사람들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정호는 한돌이가 떠나고 난 후에 차분하게 최국령으로 하여금 부대의 이동 준비를 시켰다. 무엇보다도 양식을 충분히 비축하도록 했다. 정호는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까를 고심했다. 거리상으로 보아서는 세국령을 지나 회령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 세국령을 넘기에는 아직 날이 덜 풀렸다. 여기 장백정관에서는 5월이라 하면 한겨울인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많은 동상자를 낼 염려도 있었다. 그래서 정우는 차라리 송진산에서 연원하는 부강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나을 것만 같다는 판단을 했다. 부강은 두만강 하류인 안원과 아론 사이로 해서 강의 하류로 유입된다. 지금쯤 강물이 해빙되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낮에는 숲에서 쉬고 밤에만 항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나흘 정도만 노를 저으면 충분히 두만강에 이를 것만 같았다. 그리고 송진산에서 타고 간 뗏목을 끌고 그대로 중국 후춘 지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최두령님, 육로보다는 수로가 더 좋을 것만 같습니다. 부강의 물줄기를 타면 아주 간단히 중국 땅에 이를 것만 같습니다. 후춘 지방 위쪽으로 훈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간도 지방이지요. 아무래도 순수 만주 땅보다는 기온도 온화하고 평야도 훨씬 넓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적어도 뗏목을 5개는 만들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사람도 타야 하고 또 짐도 실어야 하니까요. 그러지요 뭐. 송진산 육성을 배워서 만들겠습니다. 송진산 최국령의 산채에서는 근 열흘간 뗏목 만드는 일이 계속되었다. 정호는 어느 날 해질 무렵 이들 대선단을 이끌고 부강의 하류를 향해 나아갔다. 밤에는 뗏목을 젓고 낮에는 숲으로 기어 올라가 식사를 하고 잠을 잤다. 부강계곡에는 그런대로 좁지 않은 평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장백정관이 온성고을 쪽으로 빠지는 줄기와 서수라 방향으로 차지는 그 사이에 계곡이 발달되어 있었다. 정호의 예측대로 근 열흘이 걸려 최국령 일당은 두만강으로 나오게 되었다. 눈앞으로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짙게 서려 있었다. 물살이 너무나 빨랐다. 지금까지 노저왔던 부강과는 될 것이 아니었다. 일동은 죽을 힘을 다해 두만강의 월편에 배를 갖다 대었다. 먼 데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올 뿐 인기척은 없었다. 구선자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다시 육로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녹둔도 앞바다로 나가 적도를 거쳐 조도까지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뗏목 하나에는 돛을 맬 수 있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부디 간도를 개간하여 보릿고개 없는 마을을 만드소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적이라는 별칭을 떼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총과 칼을 모아 불에 녹여 호미와 낫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몸 건강하시고 조선에 산 사람들에게 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소생은 하는 일이 산을 뒤지는 일이라 늘 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르면 몰라도 여기를 틀림없이 한 번 더 오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다시 월강에서 두령을 만나러 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밤에 보아도 너무나 넓은 들판이군요.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정호는 도칠단 뗏목의 키를 잡고 두만강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만에 잡아보는 배의 키인가. 그의 두 팔과 등에서는 바람이 일었다. 그는 역시 바다의 사람이었다. 그는 타고난 고기잡이였고 조선공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두만강 물을 탔다. 뗏목은 그야말로 쏜살처럼 달렸다. 날이 어둡기 전에 조선 앞을 지나 녹둔도를 거쳐 서수라를 지나쳐야 하는 것이다. 여기 세 곳에는 엄청난 수영이 설치되어 있어서 붙잡히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정호는 세궁령의 줄개들이 만들어준 주먹밥을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미친 듯이 물길질을 했다. 이런 일이라면 이굴이 나이는 정호였다. 그는 가능하다면 날이 새기 전에 동포 앞 조도까지 가고 싶었다. 날이 샘과 동시에 상륙하고 싶었다. 아무리 바빠도 경성고을은 훑어보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 땅 제1의 고을 경성이다. 함경도란 말도 함흥과 경성에서 온 것이다. 북한 병마절도사가 진을 치고 있고 도절대 사형이 있는 곳이다. 정호가 뗏목을 갖다 댄 지역은 그의 어림짐작으로 정암산 밑이었다. 그곳은 곧바로 조도를 지나서 정암산 밑의 해안지였다. 정호가 여기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정암산이 바로 무설령의 줄기이기 때문이었다. 무설령은 정호가 확인한 바이지만 무산과 해령을 갈라놓는 험준한 죄였다. 정호는 정암산 아래 주막집으로 들어가 복룻방을 얻어들었다. 몇 사람의 나그네들이 둘러앉아 애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저기 무산령만 넘으면 고풍산강인데 거기서부터는 뗏목을 타는 것이 나을 거에다. 회령에는 뭐 타러 가시오? 돈벌이가 있을까 해서 가는 길이오. 어차피 무엇이든지 먹어야 이 지독한 보릿고개를 넘길 텐데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해서 사람 많이 모이고 물산이 집산되는 회령으로 가보는 거에다. 노영은 왜 가시오? 나도 마찬가지요. 약재를 좀 장만한 것이 있어서 값이 좋으면 팔 작정으로 가오. 노영은 무슨 일로 가시오? 내라고 별수가 있겠소. 지난 겨울에 호랑이를 3마리나 잡았소. 그래서 호피세장을 장만했는데 그것이나 내다 팔아볼까 하고 가는 길이요. 회령계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봄철 계시는 5월에 열리니까 지금 가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요. 새로 들어온 스님은 어디로 가는 분이시오? 소승은 경성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요. 경성고을로 들어가려면 수성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젯밤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아주 기분이 나쁩디다. 나도 오늘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만. 기분이 나쁘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어젯밤에 딸 셋을 둔 젊은 한악이 세 딸을 데리고 네 식구가 강물 속으로 투신 자살을 했다오. 아니 무슨 일이오? 낸드라오. 세상이 하수상하니 백성들이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소이다. 남편 되는 사람이 회령, 종성, 온성 쪽으로 장사길을 떠났는데 3년이나 되어도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다는 게요. 나도 그런 소문은 들었소이다. 불영고을에서 경성 총각한테로 시집을 온 안악인데 친정아비가 수성강에서 뱃사공을 한다고 합디다. 수성강을 타고 올라가면 최상류에 불영강이 나오는데 딸년이 시집을 올 때에도 친정아비 배를 타고 왔다고들 합디다. 그럼 시신도 친정아버지가 건졌소이까? 친정아비도 작년인가 해소병으로 쿨룩거리다가 먼저 죽었다고 합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젊은 남편은 송진산인가 어디에서 산적 노릇을 하고 있다고들 합디다. 한미천 잡기 전에는 죽어도 기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는 게요. 그나저나 이 방에 남도에서 온 분은 없소? 없구만. 나라에서는 왜 우리 북한 사람들만 못 살게 하는 거요?
며칠 전에 성집 밑에 마천령 있잖소. 그 마천령 이북으로는 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하디들. 그래서 경성에서는 야단들이랍니다. 갑자기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물산을 사고 밥값을 주고 합디까요? 우리 북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요. 아, 이시해 장군이나 이징욱 장군이 왜 반란을 꾀했겠소? 특히 이시해 장군의 반란이야말로 북한 사람들의 소외의식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요. 복록방 사람들은 호롱불에 심지를 돋우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방의 입구 구석에 자리를 잡은 정호는 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근 1년간 그는 세상과는 두절하고 살았던 것이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 가지 일을 잘 하려다가는 다른 것들에 뒤떨어지게 마련이다. 그가 북한 땅에서 험산들과 싸우는 사이 세상은 많이도 달라지고 있었다. 이징욱의 난이나 이시해의 난은 16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났다. 그것은 아득히 단종 원년과 세조 13년에 일어났던 것이다. 두 난은 결국 동북인에 대한 조정의 차별 대우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근 4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기 북한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다는 사실을 정호는 확인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새벽에 잠을 깬 정호는 경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얼마를 걷지 않아 푸른 수성강에 나왔다. 수성강을 둘러보니 물살이 세차고 수량이 많으며 수심이 깊은 듯 했다. 이런 큰 강의 하류에 쥐락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상했다. 수성강은 장백정간 깊숙한 데서 발원하기 때문에 수운으로서도 아주 적합했다. 무산과 해령은 말할 것도 없고 부령을 가려고 하면 가장 편리하게 수성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수성강을 건너 얼마 가지 않아서 정호는 거대한 경성읍성을 만나게 되었다. 정호는 경성읍성부터 한 바퀴 둘러보았다. 물론도보로 그것의 둘레를 족적하였다. 그것은 2257자였다. 남북은 짧았고 동서의 길이는 길쭉했다. 바다의 면에 축성되어진 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높이는 대략 30자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높이였다. 사면에 성문이 있었고 7개의 포로가 남아있었다. 정우가 관찰한 바로는 남문이 가장 화려하고 튼튼해 보였다. 정우는 경비가 가장 허술해 보이는 서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경성은 세종대왕 17년에 함경도 절제사형을 길주고을에서부터 옮겨온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곳 북한 땅의 중심고을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조대왕 13년에는 북병영이 신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었다. 경성이 크게 융성하게 된 동기가 정우가 귀양에 답사한 바가 있는 최고위 북한 땅의 경원부가 여진인의 등살에 못 이겨 이리로 옮겨온 데에 있었다. 그 해를 전후해서 여진인들과의 물산 교환을 위한 무역소가 여기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정호는 경성읍성의 남문을 다시 한번 관찰하였다. 절제사 본영과 북병영이 있는 고을인 만큼 성과 성문이 튼튼했다. 서책에는 이 읍성은 김종서 장군이 축성하기 시작해서 이수일이 완성했다고 한다. 정호는 경성고을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일찍 떠났다. 더 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최두령 일파를 간두로 인도했기 때문에 많은 날짜를 잡아먹은 것이었다. 아직 약속한 날짜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동상이 심하다는 지난 왕자를 생각하면 잠시인들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읍성을 벗어나면서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드넓은 평야 한가운데 경성고을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금 걸어 나오니 어랑천이 길을 가로막았는데 강의 주변에는 어랑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정우는 아무리 바빠도 경성까지 왔다가 경성고을의 진산인 조백산에 올라가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주을 온천도 둘러보았다. 어랑천의 원류인
관모봉의 아름다움은 금강산에 비유될 만했다. 어랑천 하류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늘어서 있었다. 조선 전 해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어장이 펼쳐져 있었다. 관모봉은 약 7,100척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었다. 정우는 관모봉의 농염한 자태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을련을 생각했다. 경흥성 남문 밖에서 들었던 여자의 비명소리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을련의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을련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인이었다. 그런 수법으로 벌써 몇 차례나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던가. 그는 그런 짐작을 했으나 나이 어린 한돌이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남자는 자기의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정우는 하고 있었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감모봉 계곡에서 을련이가 멱을 감으면서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에서 인간 김정호라면 이글거리는 불 속에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단 한 사람의 여인이 바로 을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음 순간 머리를 저었다. 지금은 을련을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을련에게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일생을 해로하기로 굳게 맹세한 향이가 있고 그리고 일생 변치 말자고 약속한 진한왕자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어떻게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남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의 약속이란 일생을 통하여 단 한 번이면 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벌써 2번이나 하지 않았던가. 정우는 을련을 향해 일어나는 그리움의 감정을 바람처럼 나는 발끝으로 밟아 끄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정우의 발걸음에는 바람이 일었다. 그는 순식간에 영광과 조촌을 지났다. 그의 발 앞에는 오하천이 유유히 흘러 동해로 빠지고 있었다. 오하천의 연원지는 두리산과 거대한 장백산 사이에 있는 설령이다. 곧바로 백두대간의 흐름이다. 바로 여기서 북쪽으로는 대웅단수, 서북천, 성천이 연원하여 흘러내리다가 두만강의 상류로 입수된다. 바로 그 두리산, 설령, 장백산의 연봉들을 이제 남쪽에서 바라보는 꼴이 된 것이다. 그것은 볼수록 험한 산이었고 장관이었다. 이 두리산 줄기가 흘러내려 동해 속으로 뻗은 것이 바로 칠부산이다. 오하천을 넘은 정우는 곧바로 명천고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루해가 서산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명천고을 남쪽에는 제덕고개가 있어서 길주와의 경계선이 되었다. 하룻밤을 명천에서 유한 정우는 이튿날 새벽 다시 길을 떠났다. 정오가 되기 전에 길주고을에 이르렀다. 길주읍성은 고려 예중시대의 명장 윤관 장군이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처음 축성했을 당시 670간이나 되었다. 고려시대 내내 여진종의 땅이었다가 말기에는 원나라의 땅이었기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모든 고을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 태조는 길주를 목으로 만들어 절제사 본영으로 삼았다. 목에는 정삼품 벼슬의 목사가 정치를 하고 있었다. 목사라 하면 절제사 부윤 바로 밑의 벼슬로서 그 위세가 대단했다. 조선 팔도에는 전부 20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경기도에 3명, 충청도에 4명, 경상도에 3명, 전라도에 4명, 황해도에 2명, 광원도에 1명, 함경도에 1명, 평안도에 2명이었다. 부윤은 광주, 경주, 전주, 함흥, 평양, 의주에 있었던 종입품 벼슬이었다. 조선의 조정은 지방의 행정 단위를 그 크기에 따라서 도, 부, 목, 주, 군, 현으로 구별하고 있었다. 고려 말 조선 쪽에 크게 흥성했던 길주는 세조 이후로 세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목이던 길주가 하루아침에 현으로 강등되었다. 세조 13년에 이곳에서 이시해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절제사 영도 경성으로 옮겨가 버렸다. 길주가 주로 회복되기까지는 대략 80년의 세월이 걸렸다. 다시 한번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선조대왕 이후로 다시금 승격되었다. 길주는 그 후 함흥과 경성 사이에 끼어 초창기의 번영을 다시는 누리지 못했다.
정호는 길주읍에서 하룻밤을 지내고는 다시 떠났다. 그는 수없이 길주읍을 돌아보면서 그 지세와 주변 고을, 산, 강가의 이수를 계산했다. 길주고을 남쪽으로는 장대한 부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 역시 두리산의 남단에 위치한 험한 장군파 고갯마루에서 연원하고 있었다. 그러니 두리산 설령 그리고 장백산은 북한 땅의 등뼈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 백두산은 머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날 정우는 거대한 골짜기인 사하북을 지나 성진고을로 들어섰다. 성진의 남단에는 유명한 마천령이 버티고 있었다. 마천령의 산 그늘에 가려 성진고을 자체가 음침해 보였다.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마천령 고개를 넘어 정우는 남하를 계속했다. 한돌이가 무사히 이 고개를 넘어갔을까가 걱정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정우는 가끔 뒤를 돌아보곤 했다. 혹시나 을련이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였다. 어쩐 일인지 그녀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두 눈을 닫고 자세히 바라보면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남하를 따라 세월을 흘렀다. 그는 지난 왕자를 생각하고 정신없이 발걸음을 옮겨 놓았으나 을련이를 생각하면 다리가 뒤로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낭자와는 의리로 맺어져 있다면 을련이와는 죽음과 피로서 맺어진 남녀간의 정분이 있었다. 향이와 지난 왕자를 생각하고 자신은 을련이를 얼마나 박대했던가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정호는 두 개의 강 사이에 끼어있는 큰 고을인 단천에 이르렀다. 그것은 북대천과 남대천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런 지형 관계로 단천고을은 자고로 북방의 요새였다. 단천고을은 숙종대왕 46년에 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역사 속에 나오는 북주라는 이름의 고을이 바로 단천이다. 북주는 고려시대에 이 지역 여진족 통치의 근거지였었다. 정우는 단천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단천고을 남쪽에는 험준한 마울령 고개가 버티고 있었다. 마울령은 성진고을 남쪽에 있는 마천령과 비슷한 높이였다. 그런가 하면 이 두 개의 제는 함흥고을을 북쪽에서 막아주고 있는 함간령과도 비슷한 높이였다. 마울령이 1372척이고 함간령이 1485척이었다. 그러나 명천고을의 북쪽에 버티고 있는 제덕고개는 2946척이나 되었다. 이러한 고개와 산을 넘어서야 여진인들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북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단천고을의 남쪽, 그러니까 마울령 너머에는 이원고을이 있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이원이 마울령이라고들 한다. 마울령에는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다. 신라의 국경을 가늠케 하는 절대저로의 증거이다. 사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국경을 확연히 밝혀주는 어떤 지도도 지금까지는 없었다. 정우는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 나라의 강역을 정확히 그릴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역사는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뜻에서 이원 마울령의 진흥왕 순수비는 아주 귀한 역사적 자료가 아닐 수 없었다. 마울령의 비스듬히 서 있는 대왕의 순수비는 자연석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었다. 마손이 심에 잘 판독되지 않았다. 정우는 그것을 탁본으로 떴다. 아쉬운 마음을 남겨둔 채 그는 마울령을 떠났다. 이원고을을 지나 정우는 북청고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북청은 호치령과 검덕산 줄기가 합류해서 남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호치령이라고 하면 정우 일행이 5만 가지 사연을 안고 답사했던 해산고을로 흘러내리는 허천강의 연원지다. 그리고 허천강의 중류쯤에는 백두대간 서북쪽 지방의 중심고을인 갑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은 대간과 정간에서 생겨나고 대간과 정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출발하고 강은 또 산에서 생겨나고 고을은 강가에서 생겨나는 듯 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모든 고을은 결국 백두산과 무관하지 않았다. 북정은 고려시대에는 북청주 혹은 청주로 불리었다. 그러다가 조선조로 들어와 음이 충청도 청주와 같다 하여
북정으로 계층되었다. 이 시에의 난을 평정하고 난 후 크게 발전하여 남도절도사 본영을 두었고 부로 승격했다. 정우는 홍원고을로 내달았다. 홍원은 조그만 현이지만 부민 마을에 여진족의 고분군이 남아있어서 유명했다. 홍원은 고조선 이래 한사군의 임둔군이 되고 이후 낙랑군의 동부도의에 속했다가 동해 옥저의 땅이 되었다. 그 후 고구려에 속했다가 이어 신라의 땅이 되었고 이어 발하의 땅이 되었다. 발해가 망한 후 오랜 세월 동안 여진족의 주거지가 되었다. 조선 태조 7년에 홍원이라 이름 붙여 현이 되었다. 홍원 성령은 석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견고했다. 정우는 이제 마지막 속도를 내어 함간령을 돌파했다. 그의 발바닥에는 바람이 일었다. 이제 그는 을련히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근 2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지난 왕자를 어서 만나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녀의 동상은 좀 치유가 되었을까? 그 배국 같은 처녀의 몸을 자기에게 바치지 않았던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를 돌봐야 한다. 그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번개란 놈이 자기가 지어준 약재를 잘 다려 먹게만 했다면 큰 차도를 보일 텐데. 함간령을 넘고서도 함흥고을은 20리는 좁게 되었다. 오른편으로 덕산과 발룡산이 나타났다. 함흥고을의 진산이었다. 함흥고을 북쪽 멀리에 위치한 황초령과 낙림산에서 발원하는 두 가닥 적은 강이 합류하면서 지천을 이루어 함흥고을의 서편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낙림산에서 남하하는 태백정간의 마우령이 버티고 있었다. 마우령에서 발원하는 성천이 여기 함흥 인근을 흘러 동해로 입수되고 있었다. 함흥고을 앞바다에는 송도와 천숙도와 화도가 있었다. 정호는 함흥 읍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룡산 정상에 올라가 주변을 우선에 측량했다. 자신에게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지리를 관측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는 것이다. 함흥은 뭐니 해도 화산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현무암층이 아니라 하천이 퇴적작용으로 토사가 운반되어 이륙되어진 충적평하라는 점이 특이했다. 지질은 화강 편마암층이다. 성천강과 지천이 황초령과 낙림상의 토사를 부지런히 하루로 실어 날랐던 것이다. 지대가 조선반도의 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나 동해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춥거나 덥지 않았다. 정우는 점잖게 불경을 외면서 함흥성의 동문을 통과했다. 그를 의심하여 수색하는 나졸은 없었다. 함흥성. 왠지 모르게 먼 곳을 돌아다니다가 찾아든 나그네를 위압했다. 지금까지의 어떤 고을성보다 훨씬 많은 기와 지붕들이 단번에 그의 시야를 덮어왔다. 수술대문과 높은 기와 지붕들이 눈앞을 막았다. 역시 함흥 본궁이 있는 고을다웠다. 정호는 어둠을 타고 빠른 걸음으로 함흥성 내부를 한 차례 둘러보았다. 처음 보는 고을이었으나 워낙 유명한 고을이고 건조물들이라 척 보기만 해도 알만했다. 30일 본산의 하나인 귀주사가 눈에 띄었고 정아릉과 덕안릉과 같은 왕릉이 시야에 잡혔으며 태조대왕이 태어난 경기전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태조대왕이 등극하기 전에 사셨던 두 건물, 경흥정과 함흥본궁이 거창하게 버티고 있었다. 이런 건조물들은 국통의 상징이요 왕권의 표상이었다. 그래서일까 어찌나 화려하고 장엄한지 처음 보는 정우의 길을 질리게 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함흥성 안을 순식간에 일별했다. 기와지붕이 고기비늘처럼 늘어선 한성에 살아본 적이 있는 정우가 함흥고을의 큰 규모에 놀랄 것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북한 땅에서 모아온 어떤 고을보다도 외양이 화려하고 장엄했다. 함흥은 뭐니 해도 건북지방 방위의 요충이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태조대왕이 태어나신 곳이다. 이 두 가지 점만을 놓고 보아도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드디어 야음에 몸을 숨기고 나졸들의 눈을 피해 주막거리로 접어들었다. 함흥성 남문 밑에 주막거리는 펼쳐져 있었다. 한양약현 밑에 숭례문에는 갖다 댈 수도 없이 적은 규모였지만
그래도 대단한 위용을 갖추고 있는 함흥성의 남문이었다. 시커먼 검정 덩어리로만 보이는 남문 밑에 주막집들이 호롱불을 내걸고 고만고만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보물방을 찾는 떠돌이 중 행세를 하면서 온 주막거리를 훑었다. 그러나 번개나 돼지 아니면 한두리와 같은 형색의 사람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진화낭자 같은 처녀의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약속 날짜에도 그리 많이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호는 남문 밖으로 나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약속 날짜에 되어가지 못하면 남문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조용한 민가를 찾아내어 좌치를 하면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었다. 남문 밖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소금 냄새가 바닷바람에 묻어왔다. 성천강을 따라 한 10리 정도 남아하면 바로 동해인 것이다. 함흥이 바다의 면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천강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이어져 있다고 보아야 했다. 어둠 속에 파묻힌 성문 밖 동네에는 호롱불마저 희미해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소금기 시린 바람만이 거세게 불어올 뿐이었다. 여보시오, 여기 혹시 복로방이나 주막집 같은 데는 없으니까? 소승은 길을 가는 나그네요만 끼니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애끼 여보시오, 이런 빈촌에 주막집이 어딨겠소. 저쪽으로 돌아가면 그냥 국밥이나 말아 파는 집이 있으면 술을 팔지는 않을 거요. 더구나나 스님한테는.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정호는 합장을 하고서는 행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보았다. 과연 조그만 주막이 있기는 있었다. 떡 벌어진 마당이 있는 집이 아니었다. 옹색하게 그지없는 주막집이었다. 주모, 국밥이나 한 그릇 뜨뜻하게 말아줘. 웬 스님이시오? 함흥 땅에 궁궐과 왕릉이 많다기에 구경하러 온 도일중이요. 잘 좀 보살펴 주시구려.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보살펴 드리오리까? 어디 잠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오. 우리 주막에는 복로방은 없어요. 그럼 어디 주변에 떠돌이들이 잠시 유하는 빈집이라도 없소이까? 왜 없겠어요? 성안의 주막거리에서 밥 사먹고 잠자려면 한양을 뺨치게 비싸다고들 합디다. 그러니 함흥 구경은 하고 싶고 돈은 없는 무지렁이들이 자고 먹는 데가 성 밖에는 있는 법이죠. 특히 여기 남문 밖에 많아요. 그런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강가에 가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민물고기를 잡아서 술국을 끓여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천한 것들이죠. 그래요? 우선에 국밥이나 주십시오. 정호는 배를 채웠다. 그러고는 주먹밥을 몇 덩어리 만들게 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밥값을 후하게 쳐주고 국밥집을 나왔다. 그는 강가로 걸어갔다. 이상하게 비릿한 냄새가 났다. 가난한 사람들이 엉겨서 사는 동네 같았다. 집들이 강의 두 갈에 개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집이라고 하지만 몇 채 되지도 않았다. 몇 년 이래로 초가를 갈아얹지도 않은 것 같았다. 정호는 그 집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번개나 한두리는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한 집이 남았다. 그러나 별 인기척이 없었다. 사람이 사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정호에게는 그 순간 이상스러운 예감이 스쳤다. 어쩌면 이 집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번개야. 한돌아. 나리. 과연 그의 예감은 적중했다. 바로 그 집이었다. 그들은 그 집에서 정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돌이와 번개 그리고 돼지가 뛰어나왔다. 그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왔던 것이다. 아니, 그냥 튕겨져 나왔던 것이다. 나리, 너무 반가운 탓인지 번개가 울음부터 터뜨렸다. 아니, 왜 울고 그러느냐? 낭자는 어디에 계시느냐? 낭자는 방 안에 누워 계십니다요, 방 안에. 번개는 소리를 쳤다. 정호는 두 말도 않고 방으로 내달았다. 낭자, 진화낭자. 정호는 북받치는 감격을 억누르고 침착한 어조로 진화낭자를 불렀다. 그러나 진화낭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요. 한두리가 말했다. 그러나 정호는 벌써 불길한 징조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맡았던 사람 살 썩는 냄새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대단한 악취였다. 그녀는 어쩌면 동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인정에 매달린 나머지 땅의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 것이나 아닐까.
땅은 자기에게 무모한 도전을 해오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땅의 이런 특질을 모르는 낭자에게 자기를 만나러 회령까지 오라고 한 자신을 정우는 순간적으로 뼈저리게 미혹하게 느꼈다. 그는 낭자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어두운 호롱불빛 밑이었으나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분명히 부패의 기운이 지울 수 없게 퍼져 있었다. 그 기운은 어떤 약 기운으로도 제압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정우의 오감에 와 닿았다. 내가 지어준 약재를 제때에 다려드렸느냐? 물론이옵니다요. 그런데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요. 굉장히 심한 동상에 걸리신 것 같사옵니다요. 내 바랑을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정우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약재들을 전부 끌어내 탕약을 끓였고 외용고도 만들어 붙였다. 한참 후에야 진한 낭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오나리 먼 길을 오셨군요. 그러나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금 의식을 잃어버렸다. 진한 낭자, 나요, 고산자요. 어서 정신을 차리시오. 그러나 진한 낭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우는 그녀가 덮고 있던 무명 이불을 들쳤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그녀의 몸에서 솟구쳤다. 얼어붙은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있었다. 약기운이 그녀를 회생시켜 정상으로 돌려놓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우는 황급히 낭자의 맥을 짚어보았다. 아주 희미하게 맥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맥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낭자의 가슴 속으로 손을 디밀었다. 그녀의 그 아름다운 젖가슴조차도 물컹 물러빠져 있었다. 거기에도 거둘 수 없는 진물이 개어 있었던 것이다. 맥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가슴도 거의 뛰지를 않았다. 낭자, 진한 낭자. 역시 그녀의 대답은 없었다. 어느 순간에 그녀의 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거둔 것이다. 사실 그녀가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 기적이었다.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진한 낭자가 운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였다. 낭자님, 이 못난 놈들을 용서하소서. 낭자님. 번개가 통곡을 터뜨렸다. 낭자님, 한돌이도 통곡을 터뜨렸다. 돼지도 울음보를 터뜨렸다. 아이고 낭자님. 정호도 번개도 한돌이도 돼지도 어우러져 다 함께 울음보를 터뜨렸다. 정호는 그래도 젊은이들보다 서럽게 울지는 않았으나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다. 회령에서 번개를 처음 만났을 때 곧장 함흥으로 달려오기만 했어도 어쩌면 상태가 조금은 달랐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조선 팔도의 땅 답사를 희생할 만한 어떤 화급한 일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땅을 답사한다는 큰 전제와 계획하에서 다른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진한 낭자의 죽음은 이런 원칙이 빚어낸 슬픈 사건이었다. 정우는 손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낭자의 어머니 홍자숙 부두령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더니 낭자마저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하룻밤을 지내고 정우 일행은 진한 낭자의 시신을 관에 담아 발룡산으로 메고 갔다. 처녀의 시신이기에 화장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정우는 무슨 생각인지 굳이 매장을 하자고 했다. 함흥 땅에서는 제일 양지 바르고 전망 좋은 곳에다가 묻어 들이잡구나. 정우의 그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하는 정우의 어조가 너무나 비통했기 때문이다. 낭자, 다시 오리다. 고이 잠드소서. 봉분 앞에 2번 절을 하면서 정우는 고인에게 작별의 말을 고했다. 그는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했다. 진한 낭자를 매장한 그 길로 그들은 함흥을 떠났다. 점심을 안평고을의 주막거리에서 했다. 안평고을의 진산인 비백산은 낭림산에서 남하하기 시작하는 백두대간의 줄기였다. 안평고을 남쪽으로는 백두대간의 마유령에서 발원하는 금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을 끼고 조원평야가 펼쳐져 있었다.